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료걸 출제 영역 분석반 개강 날입니다. 오늘 이제 1, 3월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 이제 4월, 6월 달 반에는 기출문제, 그리고 2022 교과서, 그리고 좀 우리가 시험 문제에 반영되는 개론서들을 저와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문제집으로 출간을 하려고 했는데 좀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프린트로 나가기로 해서 여러분을 프린트로 배부를 해드렸고요. 오늘 나눠드리는 자료는 이제 문제와 그에 대한 뭐 답안지, 그리고 읽을 만한 부분들, 뭐 나올 만한 부분들 같이 드렸고, 그다음에 개론서를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진도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 해당 진도분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음 주에 이 오늘 배운 진도에 관련된 개론서 문제를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 완성도가 높은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고 답하는 문제로 한 20개 정도가 매주 나갈 거니까 그거 읽어보시면은 개론서 내용들이 훨씬 더 좀 더 암기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나갈 겁니다. 아마 작년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7, 8월 달에 나갔던 그 연습용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격 속에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7, 8월 달 연습용 문제와 같은 것들이 다음 주부터 배부가 될 예정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업은 기본적으로 목요일과 토요일 각자 한국사와 동양사로 수업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주랑 그다음에 6월 말쯤에 한두 번 더 해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는 동양사 시간에 한국사 수업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목요일, 토요일 다 한국사로 나가게 되고 6월 끝에서 뭐 마지막 주와 그 전주도 동양사 대신에 한국사가 나갈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이번 주 내로 카페에다가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12주 수업인데 한국사가 한 14번에서 15번 수업을 하게 되고 동양사가 9번에서 10번가량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개인 일정에 있는 두 주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제가 금요일날 수업을 하고 김태규 선생님이 토요일날 수업을 해 나가실 예정입니다. 이 두 주만 제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이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이제 부담도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되시는 것 같고 저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저도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이제 그 교과서를 요새 좀 찬찬히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집필진으로 들어가셨던 분 혹은 그와 관련되신 분들이 출제에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좀 2025 교과서 지금 2022 교과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좀 출제에 반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2 교육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같은 것들 뭐 좀 더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는 2022 한국사 같은 경우에서는 교과서를 제일 먼저 우선시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보조 자료로 뭐 시민한국사 같은 것들 같이 봐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나가볼 예정이고요. 다음 동양사 같은 경우는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교과서를 안 봐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교과서를 정말 안 봐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다만 어쨌거나 우리 시험 자체가 그래도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내라고 하고 있고 2차 시험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교과서를 볼 수 있으면 보세요. 2015도 좋고 2022도 좋으니까 교과서는 같이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이 목요일날 수업 자료에는 2022 교육과정 교과서 자료도 많이 배정이 됩니다만 많이 나갑니다만 토요일 수업에는 철저하게 개론서와 사료들 위주로 나갈 겁니다. 나올 만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고 하는 형태로 나가서 조금 자료 양식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틀은 똑같겠지만 배치되는 것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그 정도는 조금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조금 변화를 줘보려고 하고 있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책 읽는 거나 이런 것들 부담 많이 되니까 거기에 최대한 도움 많이 될 수 있게 자료들 배치했고요. TO는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교육부에서도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다만 어쨌든 대선이 열리잖아요. 대선이 열리고 생각해 보면은 6월 달에 대선이 열리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지명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지명하고 청문회하고 하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지명되고 취임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걸릴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파격적인 정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도 집권 초반에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전년도 TO로 최대한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만 정해진 건 절대 없고 그냥 여태까지의 관례적으로 봤을 때 임기 초반에 극단적으로 TO를 깎았던 적은 없으니까 우리도 그냥 전년도보다 살짝 주는 형태로 TO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시험 난이도는 TO에 살짝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TO가 조금 준다라고 한다면은 전년도보다는 조금 어렵게 아마 재작년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우리가 아직 못하니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기출문제와 함께 저와 함께 개론서라던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할 거고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수업 준비에 여념이 없다가 잠을 별로 못 자가지고 조금 버벅이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프린트 1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문명의 형성과 여론화의 성장 파트에 이제 기출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 이제 프린트에 보면은 90년대 기출문제까지 표기는 다 해놨는데 여기 연표에다가는 빼놨습니다. 여기 연표에다가는 빼놨고, 문제 배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이 파트가 메인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2020학년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것도 사실 고구려 문제였어요. 고구려 문제였는데 다만 이제 동옥조 복속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표시해놨고 삼국시대에도 표시해놨는데, 이 문제 자체는 그냥 삼국시대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삼국시대에 가까운 문제고, 위에 이 신석기 시대라고 표시된 문제도 역교론 문항이었어요. 역교론 문항인데 신석기 시대의 내용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대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2차례밖에 없었다. 근데 그 2차례도 시대가 다 언제냐면은 객관식 시대입니다. 우리가 2009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가 객관식 시대였어요. 객관식 시대는 뭐가 다르냐면은 문항수가 40문제였습니다. 문항수가 40문제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23문제인데 이 당시에는 40문제여서 지금보다 조금 더 문항의 여유가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사랑 동양사가 거의 점수가 20대 20으로 비중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한국사가 동양사보다 거의 1.5배가량 많았습니다. 1.5배가량 많았기 때문에 이때는 한국사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오던 시절이었고, 그 시대에나 한 2번 정도 시험 문제에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요새는 출제 가능성은 정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래도 여기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2010학년도에 여기가 문제 나올 때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설마 여기가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출제위원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때 문제를 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교과서 정도로 보세요. 교과서 정도로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딱히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부분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출제위원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했을 때 가장 내고 싶은 부분은 아마 2-3가지 정도입니다. 한 2-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가 그 부여에 보게 되면은 교과서에 보면은 선비족의 침입 이야기가 나와요. 부여에 대해서 선비족이 침입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개론서에 보면은 모용, 외니, 모용, 황인이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용외나 모용황과 관련된 부분들 정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옛날 기출문제에서도 이 부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을하라던가 을여라던가 모용의 모용황 아니면 구강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각 국의 제천 행사, 아니면은 세 번째로는 각 국의 풍습과 관련된 부분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각 국의 제천 행사나 풍습과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한글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틀릴 만한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전년도에도 만적의 난이 한글로 나왔으면 누가 틀렸겠어요. 근데 한자로 나오다 보니 한문으로 나오다 보니까 많이 틀렸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책화나 골장제나 이런 동맹과 같은 부분들은 한문으로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내신다라고 한다면은 한문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유튜브에다가 강의를 이번 주 중에 올릴 텐데 그거 한 20분 정도 되는 강의 한번 보시면은 대체로 다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풍습과 제천행사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왕쌤이랑 같이 한 10분에서 20분 분량으로 올릴 테니까 그 부분 가볍게 언제든지 한번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여기서는 크게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부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출제 가능 주제들 90년대 기출문제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왔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모비우스 이론 90년대 한번 나왔어요. 90년대라고 하는 시기는 우리가 임용시험이 97년도부터는 서답형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사지선다 문제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지선다였던 시절도 있는데 그 사지선다라던가 그런 시절에 보게 되면은 이 모비우스 이론이 지나가듯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비우스 이론 예전에 90년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 우리가 이른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거 한국사 교과서나 세계사 교과서에서 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2015 교육과정까지만 하더라도요. 신석기 혁명 하면은 보통 인류의 대변혁,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되고 문명이 꽃피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 농경이 시작되었다. 이런 식의 좋은 이야기들만 많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나온 새로운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헤네메주나 천재나 이런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이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즉 이런 농업의 시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생태 환경의 파괴라던가 전염병의 창궐이라던가 빈부격차의 시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신석기 혁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역사교육론과 연계되는 문제 정도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것처럼 예전에 신석기 시대가 우리 나왔던 것처럼 역사교육론과 연계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청동기 시대 부분은 우리 철기 시대와 비교하는 문제로 2010학년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과서에 나오는 집터들 가볍게는 한번 봐주셔야 돼요. 우리가 막 너무 세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가볍게는 2010학년도에 나왔던 이 문제를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고조선 부분은요. 사실 시험 문제를 엄밀하게 내자면은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많냐면은 사실 이동설도 지금 교과서에서는 채택이 되어 있지만 학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부분입니다. 중심지 이동설도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고 예컨대 기원전 2333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학계에서는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고조선 이야기가 의외로 수능 시험이나 임용 시험에서 메인으로 나온 적은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고 다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위만 조선 부분은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준항을 내쫓고 이 조선을 계승하게 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90년대에도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었고 한능검이라던가 이런 시험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만 조선의 성립이라던가 중개무역이라던가 연과의 다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연과의 다툼 그 이전 여튼 그렇게 하는 것들 봐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할 무렵에 쇠락해 가던 시점부터 부여라던가 고구려라던가 이런 세력들이 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2013학년도 문제에 보게 되면은 부여의 이런 의려라던가 의라라던가 이런 인물들을 알아야만 되는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어서 저는 이 대외관계나 발전 파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부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여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 근래 이렇게 임용되신 교수님들 출제위원회에 들어가실 만한 분들 중에서도 부여의 사출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부여를 내고 싶어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 구조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호민이라던가 하호라던가 재가라던가 이런 단어들이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90년대에도 한번 기출이 되었던 적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국의 풍습 부분도 아까 말했던 뭐 골장제라던가 체크라던가 이런 것들 2013년에 선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는 한문사료로 나온다면 한문사료로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청출어람 김구정공 의사 채널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가볍게 한 번씩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들 한번 보시면서 나가게 되면은 이제 프린트 2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2페이지를 보도록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해놓고 다시는 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한번 해놓고 다시는 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보면은 이 모비우스 이론을 뒤엎은 유물 출토지는 이라고 하는 문제가 90년대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경기도 연천 전곡리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도 이 연천 전곡리에서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시대 유적이 뭐 한국사 통론 같은 책에 보면은 뭐 석장리라던가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건 다 기억할 필요 없이 구석기 시대는 연천 전곡리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이 발굴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교과서에서는 이 그림이 빠졌어요. 그런데 2009 개정 한국사 교과서 등에서는 이 그림이 실려 있었거든요. 보게 되면은 이 모비우스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 인도를 저점으로 해서 저 서쪽 일대와 동쪽 일대를 각각 이 구석기 시대가 주먹도끼가 출토되는 지역, 집게가 출토되는 지역으로 임의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임의로 구분하였고 그 주먹도끼와 이 집게를 보게 되면은 주먹도끼가 좀 더 많은 머리를 써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머리를 써야 만들 수가 있는 거여서 은연중에 너희 아시아 지역은 약간 구석기 시대부터 약간 후진 도구를 만들어 썼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내심 깔려 있는 학설이었는데 그것이 배격당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연천 전곡리에서 원래는 인도라던가 유럽, 아프리카 일대에서만 출토되던 이 주먹도끼가 여기서 발굴이 됨에 따라서 모비우스 학설이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돼서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이 여러 방향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만드는 도끼다 보니까 대체로 한 방향 정도에서 가공에 힘을 줘가지고 깎는 이 집게보다 훨씬 많은 머리를 써야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였는데 우리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이 발굴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뭐 데이트하고 싶으신 분들은 5월 초가 되면은 연천 전곡리에서 구석기 축제를 한대요. 저도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 뭐 구석기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 다닌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구석기 축제를 한다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딸내미를 데리고 한번 가볼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 딸내미가 전형적인 구석기 시대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딱 포즈도 이렇게 걷고 맛있는 거 있으면 엄청 먹고 배가 불룩 나왔다가 그다음에 바로 10분 뒤에 똥을 뿌지직 싸는 전형적인 구석기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교과서에 연천 전곡리 유적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석기 시대면은 경기도 연천 전곡리 그리고 모비우스 학설을 깨트렸다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 교과서에도 이렇게 모비우스 이론을 반박하는 최초의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었을 만큼 지금은 좀 더 간략해지긴 했지만 예전 교과서도 이렇게 출토된 지역까지 사진에 나올 만큼 자세하게 나와 있었으니까 한 번쯤 가볍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석기 시대는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은 전기, 중기, 후기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데 교과서에서는 지금 구석기 시대는 전기, 중기, 후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는 집게와 주먹도끼 등이 나왔고 중기에는 글귀와 찌르개가 나왔고 후기에는 뭐 순배찌르개 등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점점점 정교화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도구로 여러 용도를 쓰다가 점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형태의 용도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애지간히 문제를 좀 이상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 문제로 만들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어려운 부분이 해서 여러분들 여기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 교과서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 기존까지는 우리 한반도와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구석기 시대를 한국사 시간에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이 구석기와 신석기를 역사 1, 세계사 파트로 넘겼어요. 그래서 역사 2가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거의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역사 1으로 넘긴 이 구석기와 신석기 파트 2022 교육 과정에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 비교하는 문제가 간혹 나와 있기도 해요. 간혹 나와 있기도 한데 이것을 뭐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집게라던가 순배찌개라던가 막집이라고 하는 거, 막 지은 집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 순배찌개 같은 경우에서는 왜 구석기 후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나오게 되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거를 매달아서 멀리서 이렇게 사냥에 전문화된 도구로서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도만 가볍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돌랏이고요. 돌랏이고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는 토기라고만 나와 있는데 정식 명칭은 토기 융기문 발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토기 융기문 발이라고 하는 명칭인데 뭐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그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 돌랏이라고 하는 거 용도가 뭐다? 곡물을 벨 때 사용하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러한 돌랏이라고 하는 것 등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식량을 저장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이런 토기와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움집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죠. 움집이라고 하는 것은 막집에 비해서 특징이 뭐냐면은 이 시절에는 정말 막 지은 집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10분, 20분이면 만들 수 있는 집이고, 이렇게 뭐 지하를 판다던가 이런 식의 전문적인 거를 행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루 이틀 밤 자고 다음에 넘어갈 지역이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 시기에는 어쨌거나 정착 생활을 하는 시기입니다. 정착 생활을 하는 시기고, 아직 빙하기가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다 보니까 좀 추위에 민감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조금 많이 파는 형태, 우음하고 들어갔다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깊은 바닥을 가지고 있다, 푹 들어간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은 지금 2022 교육과정에서는 구석기와 신석기가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볼만한 부분이 없어서 2009를 가져왔고, 그만큼 2022에서는 구석기와 신석기가 출제될 확률이 더욱더 줄어들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 움집이라고 하는 거, 바닥이 깊은 형태로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정착 생활을 합니다만 고인돌과 같은 많은 노동이 들어가는 무덤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여전히 평등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간단한 장신구라던가 예술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할 때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언가 도구라던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해내매주 교과서 등에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요.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뭐 설명해 보자라는 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로 다른 건데 다 뻔하죠. 여러분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시험 문제, 우리 임용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이런 교과서 탐구 문제를 저와 함께 계속해서 확인해 볼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한번 그냥 넣어봤는데,
있는데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에는 이동 생활하게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식량들을 뭐 수렵하거나 채집함으로써 뭐 사냥하거나 채집함으로써 이렇게 확보하는 단계였다라고 한다면은 신석기 시에는 정착 생활하게 되고 이런 수렵 채집에 더불어서 농경 생활까지 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식량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었다. 직접적인 생산이 가능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축이라던가 이런 것도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들 함께 기억하시면은 구석기와 신석기의 이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아실 거라 믿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2010학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가볍게 보면은 이런 식의 문제를 냈었어. 지금 교과협의회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만들었다가 수정하면서 그 수정에 반영된 내용들을 찾는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 교육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한국사적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선지인지를 반드시 찾아서 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의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어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계급이 나누어지기 시작하였다. 청동기 시대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동생활, 구석기 시대임을 알 수가 있고 반달돌칼, 청동기 시대임을 알 수가 있고 돌갈판, 신석기 시대임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인돌을 만드는 데 사람들을 동원했다. 청동기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쭉 봐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네 가지 유적을 댔다가 그림으로 바꾸고 선지를 바꾸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선지에 나와 있는 것들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해안가와 강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경이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얻기 쉬운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석기 시대 유적하면은 그래도 가장 기억해야 될 부분은 제주 고산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제주 고산리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오늘날 신석기 시대가 기원전 8,000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비정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원전 6,000년 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여기서 이제 기원전 8,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된 유적이기 때문에 제주 고산리 정도만 가볍게 기억을 해 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해서 한능검에서도 한번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 고산리 정도만 가볍게 봐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바꿨는데 다만 이 문제를 바꿨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냥과 물고기 잡이를 통해 식량을 얻은 것은 구석기 시대에도 해당되고 신석기 시대에도 해당되고 청동기 시대에도 해당되고 어쩌면 오늘날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지로 바꾼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다. 중복 정답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 그런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교과 협의회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사의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답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 가볍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몇 번입니까? 답지에 여러 시대의 생활모습에 고르게 안배될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도 이 교과협의회에서 반영되지 않았죠. 교과협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어도 결과적으로 여기서 반영되지 않아서 선지에 철기라던가 이런 시대가 들어가서 조금 더 다양한 시대가 안배될 수 있었음에도 이분의 의견은 제대로 안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기출문제는 너무 진부한 문제입니다. 진부한 문제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은 혹시나 우리 집터 유적의 청동기와 철기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혹시나 신석기와 청동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억할 건 뭐냐면은 신석기 시대에는 정착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청동기 시대와 같은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물이라던가 물고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쉬운 지역에 살 뿐입니다. 다만 청동기 시대에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 농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적이 쳐들어올 때
때 우리가 방어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 물은 흐르지만 우리는 평지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이런 가까운 지역에 살기는 사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무슨 지대에 산다? 구릉지대에 산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구릉지대에 사는데 이런 해안가와 강가 가깝지만 언덕이 있는 지역에 사는데 신석기 시대는 전쟁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와 관련 없이 그냥 물 가까운 지역에 산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청동기 시대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신석기 시대에는 아까 말했듯이 바닥을 깊게 판다라고 했어. 왜 깊게 파냐라고 하냐면은 지구의 온도가 빙하기를 겪은 지가 얼마 안 되던 시점이다 보니까 좀 춥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열을 피하기 위해서 땅을 깊숙이 파는 형태로서 나갔다라고 한다면은 청동기 시대는 더욱더 날이 따뜻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 따뜻하게 느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지상 가옥으로 번합니다. 그래서 집터 유적을 봤을 때 푹 파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신석기 시대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살짝 더 지상 가옥화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청동기 시대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 신석기 시에는 추위가 너무 겁났기 때문에 이런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화덕이라고 하는 것이 집 중앙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을 피우는 자리가 집 중앙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가볍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한국사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거 해내매주 교과서에서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것들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을 구분해서 한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가볍게 정리를 해보면은 어쨌거나 이런 농업혁명으로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식량을 생산해내게 되면서 인류가 번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문명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원래 2015 교과서에서 다 이야기하던 거였어. 그런데 이 농경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인류에게 끼친 나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전보다 노동 시간이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구석기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노동 하루에 5분 하면 돼. 왜 5분 하면 되냐면은 자고 일어나서 내 앞에 웬 돼지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은 그냥 짱돌 들어가지고 돼지 그냥 팍 내려 찍고 얘 그냥 구워 먹으면 돼. 노동이라고 할 만한 게 5분이면 끝나는 시대야. 그런데 농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수확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든다고. 그러면 농경이라고 하는 건 왜 했냐면은 농경이라고 하는 거는 좁은 면적에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뿐이지 사실 농경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동 시간을 투여를 하게 되는 거야. 구석기 시대에 비해서 신석기인들은 훨씬 많은 노동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인류가 집단으로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전염병 등에 취약해지고 전염병이 창궐할 수밖에 없었어. 구석기 시대인들처럼 10명, 20명, 30명이 그냥 별도로 떨어진 것과 100명, 200명이 몰려 사는 거는 전염병 노출에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과서에 보면 특히 해내매주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사찰의 건립이라던가 농경지의 확대라던가 이런 부분에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개간지의 확대라던가 이런 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근래 역사학계에서 어쨌거나 큰 화두였던 생태 환경사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생태계 파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농경지가 개간이 확대되었다 이런 것들을 생산량의 증대 마냥 좋은 걸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개간지의 확대라던가 사찰의 건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누군가에게는 터전을 잃게 되는 이런 요인들이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2022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농경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서 벼농사가 본격화가 되고 농기구가 발전함에 따라서 빈부격차라고 하는 것이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빈부격차가 발생하였다,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자고 일어나서 우리 같이 동고에서 함께 잤던 사람들과 돼지를 내리찍고 같이 나눠 먹던 시대와 각자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고 전투를 통해서 전리품을 분배하고 이런 시대로 가면서는 빈부격차라고 하는 문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 그냥 가볍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다 아시는 거겠죠. 이것도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뭐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 조개 껍데기 가면 다 아시는 걸 겁니다. 식량을 보관하고 조리하는 거, 실을 뽑아내는 거, 실을 뽑아내서 옷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뭐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원시적 주술관, 종교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이런 조개 껍데기 가면이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능 시험에서는 예전에 뭐가 몇 번 나왔던 적이 있냐면은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는 이 반달 돌칼이 신석기 시대인 것처럼 나왔던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 청동이라고 하는 거는 번쩍번쩍 빛나긴 하지만은 이거 자체가 그렇게 강도가 센 금속 물질이 아니다 보니까 깨지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제사 의례에 많이 쓰게 되고 이런 농사 등에는 여전히 돌이라던가 나무가 이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달 돌칼, 신석기 시대 것이 아니라 청동기 시대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인돌의 경우 이제 몇몇 개론서에 보면은 탁자식 고인돌, 바둑판식 고인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하고 있어서 주로 북방에서는 이런 탁자식 고인돌이 나오고 남방에서는 바둑판식 고인돌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은 굳이 그렇게 막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탁자식 고인돌이라던가 미송리식 토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고조선의 문화권과 다소 겹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고조선의 문화권을 추론하는데 이런 탁자식 고인돌을 지도에다가 표기해 놓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만 함께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청동기 시대 하면은 우리 조금 이따가 볼 건데 환호라던가 목책이라던가 이런 말을 지켜줄 수 있는 방어 시설이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 청동기 시대 하면은 한능검과 같은 시험에서는 이런 논 유적이라던가 저수지 유적도 한두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두 차례 나온 적이 있어서 청동기 시대에 가서는 벼 농사라고 하는 것이 본격화가 되었다. 여전히 농기구는 돌로 만들지만 벼 농사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수지라던가 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정도만 가볍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청동기 시대 교과서에 들어가는 거 돌 아니면은 나무 농기구를 썼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2022 비상 역사 교과서라던가 아니면 예전의 교과서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농경문이 청동기를 이렇게 교과서에 수록하는 교과서가 왕왕 있습니다. 2022 교과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뭐 대전에 무슨 고물상인가 이런 데서 발견이 되었었는데 이 농경문이 청동기에 보게 되면은 어쨌거나 논이라던가 밭 등을 경작하는 모습이 여기 안에 모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어서 청동기 시대 혹은 뭐 철기 시대 이 시대에 만들어진 유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 보이게 되면은 농경의 이런 모습들이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농경문이 청동기 시대 혹은 초기 철기 시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 시대에 논이라던가 밭 등을 경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조선을 보도록 할 건데, 우리 고조선 보기 전에 잠깐만 10분 쉬었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쉴게요.